우크라이나가 중동에서 움직임을 보였고 이란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키이우는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걸프 지역에 파견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팀들은 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방위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과 프랑스 해군과 협력하며 이란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에게 혼란스러운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프 지역 수도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시작하자 레드카펫을 깔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갑자기 걸프 지역에 나타났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을 끌어들인 문제, 즉 걸프 정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중동은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동을 경쟁, 오래된 원한,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권력 투쟁으로 가득 찬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은 이번 최신 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2월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은근한 긴장에서 노골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이란은 조용히 압박을 받아들이거나 혼자서 그 결과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전장을 넓혔습니다. 이란은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요? 이란은 모두를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드론 공격이 거의 모든 주요 걸프 국가를 강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전역의 군사기지, 석유 인프라, 심지어 공항과 같은 민간 시설까지 표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 지역 전역에 방공 시스템이 끊임없이 가동되었습니다. 하늘을 탐지하고 표적을 포착하며 계속해서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한 번에 수십 대 드론을 요격했지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일부는 침투했습니다. 또 한 대가 통과할 때마다 단순한 피해뿐 아니라 다시 공격당할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란 전략의 진짜 강점은 어디를 공격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격했느냐에 있었습니다. 이란이 의존하는 샤헤드 드론은 군사 기준으로 보면 저렴한 편으로 대개 2만에서 5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이란은 이 드론들을 때로 발사해서 방어하는 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도록 만듭니다. 비용 불균형이 잔인한 함정을 만듭니다. 방어하는 쪽이 드론을 막는 데 성공하더라도 결국 돈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사우디 시설 공격에서 방어 측은 수천만 달러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했지만 샤헤드 드론의 비용은 그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소모전을 바탕으로 방어 비용 자체가 문제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걸프 국가들에게 새롭고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런 전쟁에 검증된 고수였습니다.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이란은 수천 대의 드론을 모스크바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드론들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저공비행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더 일찍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신호를 교란하고 유도 시스템을 방해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미사일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자전, 이동식 사격팀, 그리고 훨씬 저렴한 요격 방법을 결합한 다층 방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위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동 대응 부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술이 걸프 지역에 등장했을 때 한 나라는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곳에서 소중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지원이 꽤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소규모 우크라이나 고문단이 걸프 지역 파트너들의 요청으로 종종 워싱턴의 승인하에 그 지역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고 힘들게 얻은 실용적인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이것들은 힘들게 얻은 전술적 교훈과 이동식 전자전 장비, 그리고 이미 수년간 드론 공격을 견뎌낸 운용자들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전술을 공유하고 시뮬레이션을 함께하며 현지 팀이 예산 소진 없이 군집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공군기지, 석유시설, 해상 운송로를 계속 공격하자 그 조용한 협력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압박은 계속해서 커졌고 걸프 지역 지도자들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우크라이나는 특수 대드론 팀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했고 몇 주 만에 활동 범위가 쿠웨이트와 요르단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제 5개 국가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전문가들, 이 키이우에서 걸프 지역으로 직접
전투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책상에만 앉아 이론만 아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전력망 위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드론 공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반격할지 수년간 고민해온 실전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키이우와 하르키우의 밤하늘에서 탐지 방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이들은 이동팀에 레이더와 음향 센서, 그리고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수천 달러밖에 들지 않는 우크라이나산 저가 요격 드론을 결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전자교란과 신속한 격추를 결합하고 공격 속에서 위협을 분류하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큰 위험에만 쓰고 값싼 샤헤드 드론에겐 저렴한 우크라이나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사격 훈련이 실제 작전으로 전환되며 그들은 하늘이 결코 조용해지지 않을 때 무엇이 실제로 통하는지를 정확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교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팀들은 이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게 되어 전체 요격률이 가장 강력한 공격 중에도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실적이야말로 걸프 국가들이 신뢰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 지역 전역에서 빠르게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판을 뒤집는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냐고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최고의 반전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4월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공식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인력이 단순 훈련과 조언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동 전역 방어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현지 팀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개발 시스템으로 이란 설계 샤이드 드론 요격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드론은 오랜 기간 그들의 도시를 공격했던 무기입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가 큽니다. 한때 우크라이나를 지치게 하려고 이란이 러시아에 보낸 드론은 키이우가 적은 비용으로 그것들을 막는 전문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전투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전문가들과 저비용 요격 시스템이 걸프 지역에서 전세를 뒤집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퍼뜨린 바로 그 위협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죠. 이란은 미래 문제 해결사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이 노렸던 상대에게 고용되는 걸 지켜본 셈이죠. 여기 보세요. 상황 반전을 완벽히 요약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전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이란은 영향력 확대와 입지 강화를 위해 드론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을 막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력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압박이 진정한 전문성으로 변했고 이제 그 전문성이 걸프 지역에 나타났으며 이란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를 받아들여 그것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 시스템을 새로운 전장으로 옮겼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우위로 바뀌었고 그 우위가 지금 이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긴급 지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수년간 걸프 지역의 방위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훈련팀 파견이나 전술 공유를 넘어 전장에서의 경험을 장기 방위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10년 방위 수출 협정을 맺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새로운 드론 거래 모델이라 불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드론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협정들은 걸프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현지에 설치 가능한 공동 생산 라인, 기술 공동 개발, 현지군의 시스템 운용, 유지를 위한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장기를 구입해 잘 작동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0개국이 넘는 다른 나라들이 이 모델에 참여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론 거래는 걸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도 또 다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을 자국 방어 체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리야드와 도하에 공유한 노하우가 나토 동구전선도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키이우는 수년간의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 시스템은 걸프 지역의 석유 수송로를 보호하는 데나 유럽의 하늘을 유사한 위협으로부터 지키는데 모두 똑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단일한 해결책이나 빠른 임시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압박 속에서 검증된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에는 공격 드론, 요격 드론, 전자전 장비, 다층 방공망, 그리고 군집 대응책 등이 모두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에는 실제 공격을 수년간 경험하며 압박이 멈추지 않을 때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실패하는지 배운 운용자들이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생존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이 일한 접근 방식의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저렴한 요격수단, 똑똑한 전자교란, 유연한 기동팀 활용으로 방어 효과를 유지하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으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전쟁을 오래 끌어도 소모전에서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젤렌스키는 지상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상 방어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걸프 파트너들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송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올바른 접근법으로 더 강한 해군도 물리칠 수 있음을 직접 증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기뢰, 미사일, 훨씬 더 큰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우크라이나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는 적응했습니다. 해상 드론을 사용하고 기를 제거 작업을 개선했으며 선박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호위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함대의 일부를 후퇴시키거나 더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교훈들은 처음엔 분명하지 않지만 걸프 지역 상황엔 더 적합합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격 도구였지만 이제는 정찰, 선박 호위, 실시간 위협 감시가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부는 물 위에서 공중 요격체를 발사해 추가 방어층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미 오데사 근처에서 샤이드형 드론을 대응하는 데 사용된 바 있으며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적응력이 높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해상 드론들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 412 네메시스 여단 운용자들이 미확인 지점에서 요격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무인 수상정에서 샤이드를 하늘에서 격추시키는 세계 최초의 해상대 공중 요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는 드론이 곧 걸프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의 10년 드론 계약, 예상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방공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좁은 해협을 지나는 호송대를 공중과 해상 위협으로부터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방어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키이우는 이미 드론을 넘어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점은 바다 자체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의 전투 국면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길을 탐색함 4척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소외하고 보호하는 임무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제안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장교들은 이미 런던에서 열리는 계획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임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 중에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인수한 2척 등 파견이 적극 검토 중인 함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두드러지는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영국 노스우드 합동군사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작전 계획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실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흑해에서 압박에 적응하던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항로 중 하나를 지키려는 더 큰 유럽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과 다층 방어 시스템과 결합되면 걸프 지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립된 방어에 의존하는 대신 이제는 공중과 해상을 아우르는 통합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란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해상 측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걸프 지역의 해상 운송은 거의 멈췄고 보험료도 폭등했습니다. 전쟁 위험 프리미엄은 1%에도 못 미치던 수준이 짧은 항해 한 번에 선박 전체 가치의 1, 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유조선 운항이 단숨에 수백만 달러의 도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회사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중동 항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 선단 전체를 희망봉을 돌아가는 경로로 우회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3,500에서 4,000해리의 항로가 추가되고 최대 2주가 더 걸리며 항해당 연료비와 운영비가 수십만 달러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함이 아닙니다. 냉정한 계산입니다. 샤이드 드론의 공격이 유주선을 마치면 대형 화재와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선원 위험과 수십억 달러 보험 청구로 이어집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불타는 선박과 기름띠 이미지는 세계 시장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흑해에서 비슷한 악몽을 이미 겪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미사일, 해상 봉쇄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막으려 하자 키이우는 대응해 우크라이나군이 창의적 다층 방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드론 감시, 전자교란, 신속 대응 요격팀, 그리고 자체 무인 수상전까지 결합해 중요한 통로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밀어내고 수출 경로를 보호했으며 영리하고 저렴한 전술로도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힘든 경험이야말로 현재 걸프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과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통이 느려지거나 멈추면 그 고통은 빠르게 퍼집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운송비가 오르며 이러한 상승은 주유소의 연료 가격 인상부터 슈퍼마켓 진열대의 상품 가격 상승까지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병목 지점에서 보안이 개선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중동을 훨씬 넘어선 여러 나라 경제의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문 지식은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그 가치를 깨닫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스카이맵 대드론 기술을 조용히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도입했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의 주요 군사기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팀이 시스템을 가져와 미국 요원들이 실제 위협 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훈련했습니다. 스카이맵은 우크라이나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레이더와 음향 센서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합해 명확한 하늘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위협을 빠르게 포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조율합니다. 이는 소규모 테스트나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실제 전투에서 입증된 장비를 미군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프린스 술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는 이란제 드론으로부터 자국의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공격들은 미군 항공기를 파괴하고 중요한 기반 시설을 손상시켰으며 최소 1명의 미군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의 약점을 확인한 후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란제 드론 군집에 맞서 밤마다 개선해온 시스템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 전쟁의 절박한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조차 원할 전략적 이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들, 발전소, 그리고 기반 시설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모든 배분이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여분이란 없습니다. 해외로 보내진 모든 시스템은 본국 방어에 쓸 수 있던 것들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걸프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배치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원래 우크라이나용이었으나 이란의 드론 미사일 공격이 심해지자 워싱턴은 중동 기지와 동맹국 보호로 전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명확한 상충 관계를 나타냅니다. 걸프 지역 석유 시설 방어에 쓰인 미사일 한 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저지에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딜레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해외 동맹국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자국민을 방어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배치와 각 시스템은 자원을 한계까지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 발을 들임으로써 자국에서 생존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장 경험이 자국 국경을 훨씬 넘어선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충분히 가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키이우는 기회를 인식하며 이런 파트너십이 정치적, 장기적 방위 협력과 수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으며 전 세계 비축량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생산은 느린데 분쟁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 우크라이나는 한계가 심해지기 전 경험을 활용하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그 대가로 걸프 지역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망 방어에 필요한 무기, 석유, 디젤 공급,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새로운 정보와 표적 데이터에 더해 최신형 드론 기술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원래의 샤이드 드론과 교환한 것입니다. 두 전쟁은 실시간으로 서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란이 푸틴을 도왔으나 이제 푸틴이 테헤란의 반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은 모두의 위험을 높이고 더 깊은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을 지원하며 이란, 러시아, 테헤란이 끌어들이려 했던 국가들 사이를 조용히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보냈지만 이제 걸프의 자금과 석유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은 몇 달이 아니라 수년간 동맹을 바꿔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걸프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안보 우산 아래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걸프 자금과 석유, 유럽 지휘체계, 미국 기지,
실전으로 검증된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함께 작동 중입니다. 테헤란과 모스크바는 별도의 두 전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걸프 방위를 잇는 필수 고리가 되어 독보적 경험으로 연결된 전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서 이란의 공포 통치를 끝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승리나 이 지역의 모든 긴장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이란의 전략이 그렇게 잘 통했던 단 하나의 이점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계속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 영향은 걸프 지역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방위 솔루션의 핵심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저비용 모델은 빠른 승리 대신 지속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위협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침내 그 위협에 맞는 도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큰 질문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접근 방식이 승리할까요? 저렴한 드론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 더 똑똑한 방어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그 해답은 아직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드론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수치, 비용, 지속 가능성, 장기 압박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여전히 큽니다. 걸프 지역의 사건은 즉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주고 혼란이 생기면 가격 변동과 영향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계속 공격 위험에 놓여 있고 우크라이나도 배운 것을 공유하면서 자국 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나 일시적인 공조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 경험이 지금 당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지역과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란은 타국의 지속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의존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가 계속되면 이 지역의 균형이 단순히 약간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드론을 이란에 맞서 사용하면서 두 대륙에 걸쳐 동맹을 구축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올리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